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라디오 저널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인물, 여운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남긴 한마디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혁명가는 침상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죽음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47년 7월 19일 그는 서울 해화동 로터리 한복판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조국, 조선, 이라는 말을 남기고서요. 얼마나 극적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 단순히 독립운동가라는 타이틀로만 설명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이었어요. 키 179cm에 80kg의 근육질 몸매를 가진 미남이었고 카이저 수염을 멋지게 기른 외모로 터키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한 끼에 밥을 6, 7공기씩 먹어치우는 대식가였고 40대 후반에 우통 벗고 철봉운동 체계 모델을 하는 체육관이었으며 심지어 60대 나이에 20대 여대생과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인플루언서, 스포츠계 거물, 그리고 때로는 스캔들의 주인공. 이 모든 게 한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오늘은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인간, 여운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940년대 초반 여운형은 50대 후반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본처 진상아 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열어둔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도쿄에서 제일 조선인 여대생 진옥추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의 미인으로 소문난 학생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60대 국회의원이 20대 대학생과 열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운형은 진짜로 푹 빠졌어요. 당시 그와 함께 활동하던 동료의 아들 이란 씨 증언을 들어볼까요? 여운형이 제일 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광산업을 하던 친구 이임수에게 계속 돈을 붙여달라고 했대요. 이임수는 자기 광산에서 번 돈을 여운형에게 보내줬죠. 위대한 지도자의 독립운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연애 자금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란 씨의 누나가 도쿄에서 공부하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선생님께서 돈을 여자 문제로 쓰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임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펄쩍 뛰면서 이 위대한 지도자가 연애를 하다니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독립운동 자금이 데이트 비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옥출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딸을 낳죠. 그럼 여운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같으면 비밀로 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와 아이를 몰래 돌봐줬을 텐데요. 여운형은 달랐어요. 그 아이를 조선으로 데려와서 본처인 진상아 씨에게 떡하니 맡겨버립니다.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면서요. 본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외도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라고 떠넘긴 거예요. 당시에도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운형은 이미 1936년에도 다른 일본 여자와의 사이에서 막내 아들 분구를 낳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제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난 화제였다고 해요. 진옥출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여운형의 오촌 조카인 여경구를 의심했대요. 진옥출이 여경구의 집을 들락날락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애 아빠가 여운형이었던 거죠. 젊은 유학생들은 노인한테 아까운 미인을 빼앗겼다며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도대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졌기에 20대 여대생이 50대 유부남에게 빠진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강원용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여운형과 목욕탕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을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몽양의 노선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다른 길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우선 그는 로맨틱한 사람이었고 신원서판에서 모두 뛰어난 남자였다. 나는 그의 외모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강원용 목사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썩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던 만큼 내가 떠올린 생각도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친한 사람이 암살당했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도 썩을까? 라니요. 이게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강원용 목사는 심지어 어느 날 여운형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면서 못생긴 데가 없나 찾아봤대요.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흠잡을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간신히 찾아낸 게 뭐였을까요? 약간 들어간 콧구멍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못 찾았대요. 친구 이만규에게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는데 다 벗은 것도 봤느냐? 고 물었더니 이만규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남자인 내가 봐도 정말 잘생겼다. 남자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었나 봐요. 더 재미있는 증언이 있어요. 일본 총독의 사위였던 야노 요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운형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몽양 여운형 선생과 꼭 결혼했을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여운형 선생과 결혼할 텐데 불행하게도 남자로 태어났다. 상상이 가시나요? 적국의 고위 관료, 그것도 총독의 사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운형은 적과 동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미군정 사령관 하지의 참모는 여운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잘생겼다예요. 정치적 능력도 지식도 아니고요. 그만큼 외모가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미 이 정도 외모였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키가 179cm였는데 당시 평균 신장이 161cm 정도였다고 해요. 요즘 기준으로도 큰 키죠. 게다가 근육질 80kg. 몸매에 카이저 수염까지 멋지게 기르고 있었으니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돌아봤을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만국부인 잡지에서 여운형의 수염이 호남아의 조건으로 선정됐다고 나와요. 옷차림에도 엄청 신경을 썼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고위급 외교관들이 옷을 맞춘다는 양장점에서 옷을 빼입었대요. 패션 센스도 뛰어나서 어느 곳이든 그곳이 일본이라도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양복 빼입고 모자 쓰고 지팡이를 돌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흡사 할리우드 중년 배우 같았대요. 외모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운형의 별명 중 하나가 밥 많이 먹는 손님이었어요. 친구 이만규 집에 오래 머물 때 붙은 별명인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나는 실로 그때 내 건강이 남부럽지 않게 상당했더니만치. 그리고 기운이 세어서 중국인인 3인을 넘어뜨리고 남을만 했기 때문에 밥 잘 먹기로 또 유명했죠. 한 끼에 6공기, 7공기씩 밥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았으며 그 밥 분량이 중국 학생이 먹는 분량의 2배, 3배였으니 유명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한 끼에 밥 7공기예요. 요즘 공기로 치면 더 많았을 거예요. 당시 밥그릇이 지금보다 작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키 179cm에 80kg의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려면 그것도 쉴 틈 없이 돌아다니고 연설도 하고 운동도 하는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했을까요? 문제는 돈을 벌어오지는 않으면서 밥만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 진상아 씨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독립운동이고 뭐고 현실적으로는 밥만 축내고 돈은 안 벌어오는데 애는 계속 만드는 최악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운형의 아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어요.
남편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서 밥을 좀 달라고 하면 급하게 밥상을 차려주는데 황급하게 마구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중국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밥 숟가락을 던지고 뒷담을 넘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린대요. 그러고 나면 4, 5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그럴 때면 나는 밤마다 이슬을 맞으며 뒷문 밖에 서서 행여나 오시는가 하고 긴긴 밤을 서서 세웠지요. 이 증언을 들으면서 여운형은 옆에서 그런 일도 있었나 하면서 허허 웃었고 부인은 그것뿐이겠어요. 라고 쏘아붙였다고 해요. 여운형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거죠. 여운형의 체력은 정말 전설적이었어요. 40대 후반 조선중앙일보 사장이니 조선체육회 회장이니 하는 화려한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요. 이때 뭘 했는지 아세요? 우통을 벗고 철봉운동책의 모델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50대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사장이 피트니스 모델로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철봉운동으로 다져진 튼튼한 근육을 보여주면서요. 책 제목이 현대 철봉운동법이었대요. 상상이 가시나요? 양복 벗고 철봉에 매달린 여운형의 모습을요. 수영도 엄청 잘했어요. 물놀이 하다 빠진 사람 셋을 한꺼번에 구출한 적도 있습니다. 야구, 축구, 투포환, 씨름까지 안 하는 운동이 없었죠. 1925년 중국 상하이에서는 야구팀 코치로 활동하는 사진도 남아있어요. 해방 후 첫 어린이날에는 환갑의 나이로 어린이들 앞에서 최경례를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연설 단상에서 최고로 깊은 절을 올린 거죠. 어린이들에게 조선의 미래이므로 잘 자라달라면서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놀랐대요. 미국과 소련 대표들과 함께한 행사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외국 대표들은 어린아이가 꽃다발을 주면 관례적으로 받고 인사만 했는데 여운형 혼자 꽃다발을 받지 않고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 안고 청중들에게로 걸어갔대요. 청중들의 환호가 남산을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을 등에 업고 말 흉내를 내며 말타기 놀이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딸바보 아빠바보였던 거죠. 야구 경기 보면서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양손을 번쩍 들고 왁자하게 응원했고요.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에 친구 이만규 집에 찾아가서는 귀신 소리를 내서 놀라게 하거나 까꿍,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했대요.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가보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던 그날 이야기입니다. 여운형은 그 전날인 8월 14일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가보니 엔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시한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식민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우리 이제 나가는데 뒷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요.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이 퇴임하면서 신입사원에게 회사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운형은 이때 정말 대담하게 나갔어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 둘째,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하라. 셋째, 치안 유지를 위해 청년들을 동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에 일본이 간섭하지 마라. 놀랍게도 총독부는 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 일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1944년부터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제도 이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인 8월 15일 여운형은 휘문중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조선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이 연설에서 일본에 대해 원한 가득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서로가 헤어지는 오늘에 있어서 좋게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오해로 서로가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잘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우리는 지난날에 아프고 쓰라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이 땅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수에게도 포용적이었고 심지어 관대했던 거죠. 좋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운형은 즉각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조선건국동맹을 확대 개편한 거죠. 전국 각지에 지부가 만들어졌고 145개 지부의 회원이 수십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건주는 무엇을 했을까요? 치안 유지, 행정 기능 수행, 정치범 석방 등의 활동을 했어요. 일본이 물러간 공백기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한 거죠. 시인 이기영은 2005년 KBS 다큐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건국준비위원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 충천했어. 그때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몽양이 1등을 했다고. 그 당시 건국준비위원회의 인기라는 건 대단한 거죠. 실제로 1945년 12월 잡지 성구에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인가?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김일성 9%. 여운형이 압도적 1위였던 거예요. 이승만보다 12%포인트나 앞섰죠. 김구보다도 15%포인트나 높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미군정 관리로 근무했던 리처드 로빈슨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미 국무부는 여운형을 당시 해방 이후 조선에서 인기 있고 유능한 지도자로 봤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그는 최대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 뿐이며 그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는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지 않았고 소련 편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한국 편이었다. 1946년 3월 소련 정보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통일 임시정부의 수상 후보는 여운형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가 여운형을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냉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우 양쪽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치인이었다는 뜻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운형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는 비난을 자주 받았어요. 어떤 때는 좌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우파처럼 보였으니까요. 공산당에도 입당했다가 나오고 국민당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조선인민당도 만들었다가 해체하고 근로인민당도 만들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는 비난을 받았죠. 이에 대해 여운형은 정말 멋진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왕년에 필리핀에 갈 때 여객선 항해실에 들어가서 나침반을 자세히 구경한 일이 있어. 파도가 심한 밤이었는데 나침반을 보니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할 바늘이 쉴 새 없이 움직이던 말이오.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배가 흔들리니까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운형은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 정작 움직인 것은 나침반이 아니라 파도에 흔들리는 배였어. 배가 전후좌우로 움직이니까 북쪽을 고수하기 위해 나침반이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 멋지지 않나요? 계속 들어보세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더러 왜 변덕이 쭉 끌듯 하는가 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양이나 만일 배가 요동하는데 나침반이 계속 한 곳에 멈춰 있다면 그 바늘은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마오. 지금 파도처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오히려 나는 내 노선을 일관되게 고수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오. 바로 이러한 이치로 내가 좌우합작을 지지하는 것이오. 이해가 되시나요? 여운형의 목표는 항상 하나였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좌파와 손잡고 때로는 우파와 손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정세가 변하니까 방법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을 뿐 목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비유도 있어요.
여운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쟁이들이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말려둘 수 있는 대담성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민족 통일의 대도를 위해서라면 정치적으로 먹고 먹히는 것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 민족적 이익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먹고 먹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여운형은 좌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우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민족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요. 1945년 9월 6일 건주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여운형을 추대했어요. 물론 이승만은 이를 거부했지만요. 여운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좌우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월 8일 미군이 들어오면서 건준과 인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미군정은 우리가 유일한 정부다라고 선언했죠. 여운형과 건준 세력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미군정의 입장을 알아야 해요. 미군은 일본과 전쟁을 했지 조선을 독립시키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조선은 해방된 지역이 아니라 점령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조선인 조직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운형은 연합군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연합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즉 만났으니 how do you do라고 인사할 것이고 둘째 번에는 땡큐라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는 굿바이가 있을 뿐이다. 절대로 멀리서 온 연합군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또 잘 모르는 국내 사정을 호소 의뢰해서도 안 된다. 웰컴, 생크유, 구두바이. 이 세 마디로 요약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감사하고 보내드린다. 자주 독립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1946년 7월 여운형은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았죠. 목표는 명확했어요. 좌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됐어요.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좌우 연립정부 수립 등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극좌와 극우 양쪽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박헌영은 여운형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여운형을 잘 모른다. 여운형은 대중선동을 좋아하는 야심가이고 철저한 친미주의자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다. 여운형이 좌우합작운동을 끄집어내면서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그는 출신 자체가 양반지주 출신이다. 반대로 이승만과 한민당은 용공행위라고 공격했죠. 여운형은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처지가 됐어요. 하지만 여운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번이나 38선을 넘어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당시 38선을 넘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미군정이 여운형의 방북을 반대하자 여운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안에서 내가 윗방으로 가든 아랫방으로 가든 객이 웬 상관이냐. 멋진 말 아닌가요? 38선 이북도 같은 조선 땅이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김일성과 여운형은 사이가 좋았어요. 김일성은 중도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통일전선 전략을 선호했고 박헌영보다는 여운형의 입장을 지지했죠. 실제로 여운형은 테러 위협이 심해지자 자식들 중 일부를 김일성에게 맡겼어요. 김일성은 여운형의 자식들을 잘 돌봐줬고 모스크바로 유학까지 보내줬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여운형은 끊임없는 테러 위협에 시달렸어요. 기록에 남은 것만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극우 청년단체들의 공격이었죠. 차에 탄 채로 공격받기도 하고 집에 폭탄이 던져지기도 했어요. 1946년 어느 날 또 테러를 당하고 나서 여운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목사 강원용에게는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좌우합작이 안 될 거라는 걸 나도 안다. 정치에 손 떼고 농사나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된다. 장로 김용기는 여운형에게 충고했어요.
믿음을 확실히 하고 정치를 그만두든지 정치를 하려면 좌든 우든 명확히 하라. 하지만 여운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의 성격이 원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적대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라마에서 김두한이 여운형을 테러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운형이 김두한의 추격을 피하다가 급경사에서 굴러떨어져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군정 워테커 소령이 병원에 김두한의 사진을 들고 와서 증언을 얻어내려 했는데 여운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민족의 지도자라는 내가 철없는 젊은이들을 고발하겠느냐. 결국 모르겠다고 증언한 거죠. 이게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조차 감싸주는 성격이었던 거죠.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여운형은 해화동 로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차에 타고 있었죠. 최측근인 고경음이 바로 옆에 있었고요. 미국제 플리머스 승용차였다고 해요. 갑자기 한 청년이 차에 접근했어요. 한직은 본명 이필형이었습니다. 극우 청년단체 소속이었죠. 그는 권총을 꺼내 여운형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은 여운형의 가슴과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여운형은 차에서 끌어내려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조국, 조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총알이 심장 근처를 관통했고 복부에도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오후 3시경 여운형은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61세였어요. 그가 생전에 한 말이 현실이 된 거죠. 혁명가는 침상에서 돌아가는 법이 없다. 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죽을 것이다. 장례식은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좌파든 우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김규식은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읽었습니다. 강원용 목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썩을까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여운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가정에서는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결국 실패했어요. 그가 꿈꾸던 통일정부는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나침반을 버리지 않았어요. 배가 흔들려도 파도가 쳐도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민족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움직였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망 60주년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용기와 실천의 지도자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망명과 투옥과 감시 생활을 사양치 않았습니다. 민족 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입니다. 선생은 역사 속의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에서 쓰러지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조국, 조선. 61년의 인생을 2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여운형의 8대 유훈 마지막 항목을 읽으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인민대중에게나 일반 애국인사에게나 또는 민주주의 우당에게나 늘 충실하고 겸손한 포옹적 태도로서 그들과 제휴하고 협조하여 반동진영 중에 속하는 인사 중에서도 동지를 만들고 그를 발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근로인민당의 특색이 되도록 하자. 포용과 통합. 그게 여운형이 평생 추구한 가치였어요. 적조차 포용하려 했던 사람. 좌우를 넘어 하나 되려 했던 사람. 그래서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받았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 지금 우리 사회도 좌우로 갈라져 있죠.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대화를 거부하고 타협을 배신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운형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